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여러분들 이제 모이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네. 그래도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반갑고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또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덕후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은 어떤 일이 떠오른가요? 글쎄, 저는 예전에 2016년도에 그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대결이 떠오릅니다. 그 바둑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바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한 바둑을 전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대결을 했을 때 우리 같은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세돌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둑이라는 속성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수학이잖아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하고 인간의 뇌 용량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이제는 컴퓨터 용량이 그 판을 다 예측할 수 있는데 인간의 뇌 용량은 거기에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 프로 바둑 기사가 판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은 6수 정도밖에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50수, 100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완벽하게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건 5수, 6수 이상 프로 기사라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판을 다 예측하는 사람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마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이겼어요. 왜 이세돌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세돌이 그 신의 한 수라는 그 바둑 돌을 도왔을 때 그 돌이 데이터에 없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있지 않은 수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에 입력이 돼야지 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데이터에 없어도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나 화상 통화를 보면 사실 데이터에는 없었던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알파고하고 대결했을 때 이세돌이 딱 그 수를 두면서 신의 한 수를 두면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수가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뒀다는 거죠. 사실은 논리수학의 게임인데 직관적으로 아름답다고 해서 둔 겁니다. 그러면 이 직관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이세돌이 100만 대국 이상을 뒀기 때문에 둘 수가 있었던 거고 그것이 데이터에 없었기 때문에 알파고가 에라를 내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하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을 같이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없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코로나19처럼 그 생명과학 분야 이런 것들은 아직 미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될 역량은 대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정보 활용 능력이죠. 정보 활용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블로그가 제 글을 제가 사실은 그 뇌과학에 대한 글을 며칠 밤을 새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랬는데 그 조회수가 40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블로그가 자기가 그것을 조금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오케이 했죠. 그랬더니 그 블로그가 3시간 만에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입니다. 오리지널은 전데 이 사람은 5천 이상 더 배 높은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정보는 널려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이나 구글링을 하면 정보는 엄청나게 널려 있지만 실제로 그 정보가 감동 있고 노출이 많이 되고 스토리가 있고 사람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능력은 또 개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리지널은 제가 갖고 있지만 그런 능력은 그 사람이 그 블로거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이제는 지식은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그것은 컴퓨터나 이런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려면 우리 뭐를 해줘야 될까요? 저는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하고 스토리를 익히고 유머를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구조,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을 키울 겁니다.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림책을 아이들이 읽게 되면 뇌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보시면 그림책을 보는 거는 후두엽에서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언어로 바뀝니다. 측두엽에서.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지 안 한지는 변형계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독이라도 하면 그 리허설을 하니까 발음과 조음을 담당하는 운동 담당하는 내용이 활성화되죠. 그 과정을 전부 일괄로 해서 작업 기억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지는 거죠. 뇌가 다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뇌가 활성화된 뇌로서 아이들이 지내면 정보 가공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어의 뇌하고 불어의 뇌하고 한국어의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그림, 상형 문자에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뇌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어를 하면 상당히 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변해서 정보 활용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창의력이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의력, 뭐 그냥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창의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력이고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험티 덤프티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3세 아이한테 그 엄마를 그려보라 그러면 3세 아이들은 엄마를 그립니다. 2세 아이들은 엄마를 못 그리는데요. 3세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려고 그래요. 근데 3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동그라미, 그렇죠? 짝대기, 점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를 그리려고 그려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점이 있는 태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야, 엄마 그리려 했더니 왜 흑점이 있는 태양을 그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엄마 진짜 잘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험티 덤프티라고 하는 건데 3세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를 그리려고 자기가 있는 능력으로 그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창의력의 핵심이고 이때부터 아이들은 창의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긴 뱀은 그려보라고 그래요. 그죠? 인공지능은 어떻게 그릴까요? 나노펜을 가지고 아마 최대한 얇은 걸로 그냥 해가지고 긴 뱀을 그리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딱 올려놓는 거죠. 이건 어때요? 무한대입니다. 상상할 수. 이게 인간과 마지막 인공지능 로봇과의 차이고 이것이 키워진다면
아이들은 이 창의력 때문에 인공지능과 같이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창의력을 키우는, 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방법이 소근육 운동입니다. 특히 악기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블록놀이를 하면, 블록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성을 갖다가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 성에 맞춰서 블록을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소근육 운동과 말하자면 전두엽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은 상상의 나라를 피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구조하는 거죠. 이래서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근육 운동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직관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9.11 테러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9.11 테러가 났는데 2층에 아이가 지금 빽빽 울고 있어요. 경험 많은 소방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꺼내오거나 아니면 꺼내오지 않거나를 20분의 1초 만에 결정합니다. 그 소방서가 꺼내온다 그러면 그거는 꺼내온 다음에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꺼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들어갔을 때 이미 무너지기 때문에 안 꺼내오는, 그거를 20분의 1초 만에 결정을 인간이 하는 반면에 인공지능 로봇이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계산을 하겠죠. 그때 이미 건물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직관력입니다. 이 직관력은 빠르게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대표적인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키워지느냐면 많이 경험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접하면 뇌가 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연을 접하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은. 또 자연의 색깔이나 자연의 소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 영역에 더 넘는, 우리가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고 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패턴과 이런 것 혹은 개념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이 이 자연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직관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을 되죠. 이 신체 운동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요. 보십시오. 이게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뇌하고 20분간 걸었을 때 어떻습니까? 뇌가 활성화가 되죠. 이 신체 운동을 하게 되면 우선 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심장이 막 뛰니까. 또 그러면 산소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뇌 전체에 BDNF라고 해서 뇌를 성장시키는 인자들이 뇌 전체에 활성화됩니다. 또 리듬 있는 운동은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신경전달 물질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깥놀이, 신체 운동을 하면 사실은 이런 그 뇌가 변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협업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능력을 가지고 덕후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저 혼자 강의를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수평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팀에 끼려면 우리 아이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요새 비대면 시대여서 사실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엄마하고 그림책을 읽고 엄마의 표정을 보고 또 엄마가 역할놀이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갖다가 키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성을 담당하려면 안면도 파악해야 되고요. 정서도 인식해야 되고요. 사회적 판단도 해야 되고 이런데 뇌가 다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른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할놀이입니다. 우리가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감정 조절이라든지 혹은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지만 역할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의 그런 협업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역할놀이 하면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의사와 환자의 놀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역할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장난감을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은 뭐 봅니까? 캐리어와 장난감 친구들 동영상을 보죠. 그러면 그것을 보자마자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반면에 아이들한테 뭐 지침서나 이런 거 준다고 그래서 장난감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급 능력과 고급 기술을 익히려면 사실은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그 동영상들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역할놀이를 하지만 부모님이 또 시범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급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 조절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면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정보 활용 능력, 창의력, 직관력, 협업 능력. 이 네 가지를 키워주면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역량 있는 덕후가 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